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진보가 과연 한국 사회의 주류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예, 뭐 보수가 소수가 됐고 진보가 다수가 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 참 많이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나돌죠. 그거를 영어로 뉴노멀이라고 표현도 하던데요. 음, 뉴노멀이라는 말은 새로운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의 상식을 올드 음, 노멀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상식이 된 상황을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음, 원래 이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상식은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다 1년에 뭐 5%, 6%씩 성장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이걸 고성장 시대라고 하죠. 음, 그런데 2000년대 초반 IT 거품이 꺼지고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런 고성장 시대가 다 올드 노멀이 돼버린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현상을 핌코라는 채권 펀드의 최고 경영자 무하메드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부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음, 이때부터 뉴노멀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경제 용어가 요즘 뜻밖에도 한국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어,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보수가 주류고 진보가 비주류였죠. 선거만 하면 무조건 보수가 이기고 진보가 만약 이기면 이건 뭐 대이변이 벌어졌다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런데 어느덧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민주진보 진영이 4연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주류가 마침내 교체됐다. 이제는 진보가 주류다. 이것이 뉴노멀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음, 정치적 관점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진보가 뉴노멀이다, 새로운 상식이다라는 선언은 매우 성급하고 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예.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음, 물론 저는 진보가 새 시대의 뉴노멀이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뉴노멀이라는 말을 쓸 정도가 되려면 지금보다도 진짜로 한참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방심하기에는 뭐 일러도 너무 이른 거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진보가 노멀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와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비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의 한국 사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서구 사회에서 진보가 상식이었던 시대와 비슷한지를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석유파동이 있기 전까지 미국 경제를 대번영기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이 당시 유럽 경제를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진짜로 자본주의가 엄청난 성장과 번영을 누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때가 바로 자본주의 역사상 유일하게 진보가 노멀, 상식이었던 시대입니다. 미국은 프랭클리 루스벨트 대통령 이래 강력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요. 전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복지를 폭격적으로 퍼부었던 시대였습니다. 네. 당시 유럽의 맹주였던 영국은 1942년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발표했던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걸 바탕으로 국가가 인간의 한평생을 책임지는 복지사회라는 걸 설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영국하는 꼬라지 보면 설마 쟤들이 저랬을 리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강력한 복지를 상징하는 말 중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갓난아기가 요람에 있을 때부터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민중들의 삶을 책임진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말을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국가의 틀을 설계한 사람이 베버리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의 바이블로 꼽히죠. 그리고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자국의 정책에 반영하는 게 유행처럼 됐습니다. 이 덕에 유럽이 영광의 30년이라는 눈부신 경제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뻔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당시 진보가 노멀,
즉 상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공황 이후 9번의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이 무려 7승 2패를 거뒀다는 이야기는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시기로 따지면 36년 중에 28년을 진보가 집권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진보의 성과였죠. 그런데 구전 2승 7패로 몰렸던 공화당이 10번째 선거에서 리처드 닉슨을 앞세워서 마침내 1968년에 정권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희망이었던 대통령 닉슨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케인스주의, 즉 대공황을 극복한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더드 케인스의 사상인데요. 아주 쉽게 풀이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아래쪽 민중들의 삶을 돌보고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은 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겨서 마련하고 이게 당시 케인스주의의 핵심이었다고요. 그런데 공화당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우리로 치면 홍준표,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모두 소득주도 성장론 지지자다 뭐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토드 부콜츠는 책에 어떻게 쓰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리처드 닉슨에 이르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케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 루즈벨트는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쳐도 닉슨은 공화당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 민주당, 공화당 아무 상관없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정부가 시장을 제어하고 증세와 복지를 통해서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쯤 돼야 진보가 뉴노멀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조차도 시장 제어하고 복지를 늘리는 사상에 누구나 동의하는 세상.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복지로 경쟁하는 세상. 그리고 이걸 거부하면 어떤 정치 세력도 정치적으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사실 당시 공화당 대통령 닉슨이 뭐 진보적이어서 나는 케인스주의자다 그랬겠어요. 평소 공화당의 철학대로라면 복지 없애고 부자들 뒷배 봐주고 이러고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절대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 케인스주의자다 뭐 이렇게 자처한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진보가 뉴노멀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상이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온다면 한국의 진보는 미국처럼 한 앞으로 36년 동안 28년쯤은 집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잠깐 8년쯤 정권을 보수한테 내줘도 보수조차도 절대로 복지를 없애고 재벌 뒤를 봐주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야 경제학적으로 진보가 뉴노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대냐고요.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직도 냉정히 말해서 기득권은 민주진보 진영이 아니죠. 재벌과 보수에 있습니다. 언론 지형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홍준표나 황교안 씨가 우리도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감세와 복지 축소를 주장하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30% 이상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30%의 뒷배를 봐주는 재벌들은 파워가 막강하죠. 그래서 저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볼 때 한국에서 진보가 새로운 상식이다, 뉴노멀이다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물론 이제 저는 진보가 뉴노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들의 뜨거운 투쟁과 헌신으로 진보가 정말로 뉴노멀이 됐다 해도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우파 경제학계의 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99년생이고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이 사람은 케인스주의를 진짜 극도로 혐오하고 오로지 시장이 만능이다 뭐 이런 걸 외친 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자유주의자들도 이 하이에크를 우상숭배하듯이 떠받듭니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마가렛 대처 수상은
진짜로 하이에크를 자기 스승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맨날 하이에크한테 편지 써서 조언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하이에크의 조언을 듣고 5만 공기업 다 민영화해버리고 노동조합 작사를 내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특이한 게요. 이 사람이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974년이면 끝물이긴 한데 여전히 케인즈의 시대 맨 마지막 장면쯤이었다고요. 복지의 시대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케인즈주의자다를 외친 닉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게다가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건 뭐 70년대 연구 업적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50년대와 60년대 학문적 활동을 평가받아서 상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럼 이제 1950년대, 60년대면 진짜 진보의 전성기, 진보가 노멀이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 보수의 거장인 하이에크가 어떤 연구를 했기에 인정을 받아서 1974년 노벨 경제학상 거머쥘 수 있었냐는 거죠. 상당히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진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이에크가 누구야? 뭐 이런 반응이 엄청 많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이에크의 전기를 쓴 기자가 그 전기에 만약 하이에크가 노벨상을 못 받았다면 지금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썼을 정도로 하이에크는 무명의 경제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노벨상을 먼저 받고 그 상 덕분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키웠던 학자라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1950년대, 60년대 그 거대한 진보의 시대에 하이에크 같은 시장주의자의 학문적 업적이 인정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이에크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자기하고 뜻이 맞는 보수 경제학자들을 스위스 산골에 있는 몽펠르랭이라는 작은 마을에 모아서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 조직에 참여한 멤버들은 전부 하이에크가 직접 골랐습니다. 대부분이 경제학자들이었고 철학자, 역사학자 뭐 몇 명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엄숙한 선언을 합니다. 지금은 케인스의 시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찬성하지 않는다. 반격을 준비해야 된다. 물론 지금 우리 힘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 보수 경제학자들의 힘을 기르는 데 매진하자. 지금 이 모임은 우리 우파 시장주의자들의 힘을 기르는 핵심 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계 보수 경제학자들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전략을 연구하는 겁니다. 낙수 효과니 뭐 이런 말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특히 영국에 막대한 영향을 실제로 행사를 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렛 대처가 여기 매니아였거든요. 자, 진짜 놀라운 점은 얘네들이 이 조직을 만든 다음에 학계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명성을 드높여 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벨상하고 달리 노벨 경제학상은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상입니다. 1969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였던 하이에크가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역시 하이에크와 함께 창립 멤버의 이름을 올렸던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2년 뒤인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다 신자유주의자들이에요. 역시 이 단체 멤버인 조지 스티글러가 1982년에, 제임스 뷰캐넌이 1986년에, 모리스 알레가 1988년에, 로널드 코즈가 1991년에, 게리 베커가 1992년, 버넌 스미스가 2002년, 라스 피터 한슨이 2013년 이 상을 거머쥡니다. 그러니까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출신 경제학자 중에 무려 9명이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9명 중에 7명이 74년부터 92년까지 18년 동안 상을 다 받습니다. 이게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파 소속 학자들이 18년 동안 7명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요즘 분위기라면 노벨상 위원회가 야 거기 뭐 신자유주의 산하 조직이야 뭐야 이러면서 편파 시비에 어마하게 무조건 시달릴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하이에크주의자들이 초창기에 노벨상을 휩쓸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반열에 다 올라서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짐작 가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밀어줬겠죠. 서로 끌어주고 밀어줬겠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이상한 일이 이때 벌어집니다.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30여 년간 이어졌던 진보의 시대에 그때 보수 경제학자들이 보기엔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끝이 안 보일 것 같았던 진보의 시대에 얘네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하조직 비슷한 걸 꾸려서 와신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애들이 스위스 산골마을 몽펠르랭에 모여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진보의 시대에 이를 팍팍 깔면서 자기들의 이념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노벨상이 딱 만들어지니까 어떤 방식으로건 서로를 밀고 끌면서 저명한 학자 반열에 올라서죠. 그리고 영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을,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를 발굴하면서 신자유주의 40년 시대를 열어제친 겁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가 뉴노멀이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 길이 아직 매우 멀고 없애야 할 적폐는 아직도 널려 있죠. 하지만 서로 그 위대한 대업을 우리가 완수해서 진짜로 대한민국을 따뜻한 복지국가로 진보가 뉴노멀인 세상을 만들었다 한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보수들이 하도 허접해서 보수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보수는 절대 간단한 애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걔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줄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진보의 뉴노멀, 진보의 세상이 오면 호락호락 포기할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몽펠르랭에서 이를 팍팍 깔면서 와신상담했던 그 보수 경제학자들 나중에 다 노벨상 받았고요. 신자유주의 40년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진보가 상식, 뉴노멀인 세상인 건 뭐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선거 4번 이겼다고 진보가 주류니, 진보가 뉴노멀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네.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서로 종착점에 도달하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그 세력의 또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그런 다짐을 오늘 정치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총선의 민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네. 너희들도 잘못하면은 저 미래통합당 꼬라지 난다. 네. 이거예요. 뭐 무슨 주류가 넘어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주류가 네. 국민이 호락호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예. 정확할 것입니다. 정말 예. 국민들에게 미움 사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